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웅장한 법정은 그 가을 아침 불안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45세의 김지원 판사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알려진 그녀는 검은 법복을 고쳐 입으며 또 다른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45년 세월은 빛나는 경력의 경험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그녀를 매일 괴롭혀온 고통의 흔적도 담고 있었다. 이날의 사건은 간단해 보였다. 50세의 대학 교수 박민수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증거는 정황적이었지만 재판에 회부하기에는 충분했다. 지원은 모든 사건에서 그랬듯이 몇 주 동안 사건 기록을 연구했고 그녀의 판단에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찾고 있었다. 법정은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했다. 참석자 중에는 처음으로 중요한 기소를 맡게 된 젊은 검사 이수진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수를 변호할 경험 많은 변호사 정태영이 있었다. 법정 경위가 판사의 입장을 알리자 잡담 소리가 멈추었다. 지원은 측정된 걸음으로 법정을 가로질러 갔고 그녀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자리에 앉자 그녀의 눈은 주변을 훑다가 피고인에게 머물렀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거기 민수의 목에는 그녀가 친밀하게 알고 있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단 하나의 푸른 보석이 박힌 나비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달린 독특한 수공예품이었다. 그녀의 딸 서연이 사라진 날 착용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기억들이 억제할 수 없는 경류처럼 그녀의 마음을 침범했다. 16세의 서연이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감탄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고 지원은 딸이 직접 그린 디자인을 따라 지역 공예객에 그 작품을 주문했었다. 나비는 서연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자유를 상징했고 푸른 보석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었다. 수진이 변론을 시작했지만 지원에게는 그 말들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목걸이에서 떨어질 수 없었다. 그 물건이 어떻게 민수에게 왔을까? 그와 딸의 실종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증식되는 동안 그녀는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한편 피고인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상황의 심각성과는 대조적인 평온함을 전달하고 있었다. 때때로 그의 손가락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고 마치 그 물건에서 위안을 찾는 것 같았다. 증인들 중에는 대학에서 민수의 학과 동료인 윤미란도 있었다. 그녀의 증언은 헌신적이고 학생들에게 사랑받으며 정직성으로 알려진 남자를 드러냈다. 박 교수님은 항상 윤리의 모범이셨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고 그 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혐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증언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목걸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녀의 주의를 사로잡았다. 서연에 대한 기억들이 현재와 뒤섞이며 매 순간을 판사로서의 의무와 어머니로서의 마음 사이의 싸움으로 만들었다. 차가운 땀이 그녀의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휴정 시간 동안 지원은 자신의 집무실로 물러났고 물을 따르려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20년 동안 그녀를 보좌해온 노년의 여성인 그녀의 보좌관 박영희는 그녀의 동요를 눈치챘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진심 어린 걱정으로 물었다. 지원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그녀를 괴롭히는 혼란을 공유할 수 없었다.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 목걸이의 모습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강타했다.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뒤섞이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그 독특한 작품이 어떻게 민수의 손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점점 더 정교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가슴의 압박감이 커져갔고 벽들이 그녀 주위로 좁혀오는 것 같았다. 민수가 최후 진술을 위해 일어났을 때 지원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다. 푸른 보석의 반짝임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서연과의 꿈에서 매일 밤 보던 것과 똑같은 반사를 만들어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은 민수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고 그의 입술이 마치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전이었다. 판사가 기절하자 법정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가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목걸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조용히 아무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삶을 연결하는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드러내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 성모병원은 지원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분주한 활동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파스텔 톤의 벽을 가진 개인실은 여전히 그녀를 지배하고 있는 불안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그녀 옆에서 영희가 모성에 넘치는 걱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단순한 혈압 저하라고 하셨어요. 영희가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다. 하지만 쉬셔야 해요, 지원 씨. 최근 몇 달 동안 쉬지도 않고 일하셨잖아요. 지원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목걸이의 이미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고 마치 퇴색을 거부하는 사진처럼 느껴졌다. 서연이 사라진 지 12년이 지났고 이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단서였다. 그녀의 모성애가 답을 요구하며 외치고 있었지만 판사로서의 마음은 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강 형사님과 얘기해야겠어요. 지원이 말했다. 그녀는 서연의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온 수사관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는 단서를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소중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 강태준은 오후 늦게 병원에 도착했다. 55세의 그는 얼굴에 수많은 어려운 사건들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지만 서연의 실종은 특별했다. 그것은 그의 첫 주임 수사관으로서의 사건이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지원만큼이나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목걸이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가 병상 옆 의자에 앉으며 요청했다. 지원은 딸에게 선물했던 날을 회상하며 목소리가 떨리는 가운데 그 작품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그것은 독특한 것이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이만석 장인이 서연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예요. 푸른 보석은 특정 디자인에 따라 깎았고 나비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태주는 자세한 메모를 하며 점점 더 관심을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이 장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일하고 있다면 비슷한 다른 작품들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박민수의 사건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임시 구금 시설로 돌아갔지만 판사의 기절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에서 뭔가가 젊은 검사 이수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걱정의 빛을 포착했고 이는 사기꾼의 프로필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수진은 자신만의 병행 조사를 시작했다. 대학 기록에서 그녀는 민수가 정확히 12년 전에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서연의 실종 시기와 일치했다. 그 날짜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 지원은 오래된 추억 상자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찍은 것이었다. 사진 속에서 10대 소녀는 도심의 한 카페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지원은 전에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배경에 부분적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 이미지가 흐릿함에도 불구하고 박민수를 연상시키는 특징들을 인식했다. 한편 태주는 이제는 은퇴하여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이만석 장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노년의 공예가는 비록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수년간 만들어온 모든 작품들의 꼼꼼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다. 목걸이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의 반응은 즉각적인 인식이었다. 아, 네. 푸른 사파이어가 박힌 나비 목걸이 말씀이시군요. 그가 오래된 노트를 넘기며 말했다. 그 특정 디자인으로는 딱 2개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김 판사님이 따님을 위해 주문하신 거고 다른 하나는 그는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다. 다른 하나는 몇 달 후에 한 남자분이 주문하셨어요. 그분은 정확히 같은 복제품을 원하셨죠. 수사관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분을 기억하세요? 잘은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하지만 그분은 현금으로 지불하셨고 긴장한 것처럼 보였어요. 옷깃에 국립대학교 배지를 달고 계셨던 게 기억나네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누구나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수수께끼가 형성되고 있었다. 태주는 이 정보를 지원과 공유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정서적 상태는 취약했고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었다. 영희는 자신의 교대 근무가 끝난 후에도 병원에 남아 있었고 지원이 불안하게 잠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서연의 사진이 고요히 미소 짓고 있었고 마치 시간만이 밝힐 수 있는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보좌관은 전화기를 꺼내 잠시 망설이다가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이 사라진 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시계가 거의 자정을 가리킬 때 지원은 갑자기 깨어났다. 꿈속에서 서연이 목걸이를 하고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옆에 있던 전날 신문에는 그녀의 법정 기절에 대한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한 가지 세부 사항에 고정되었다. 법정에서 호송되어 나가는 박민수의 모습이었고 그는 목걸이를 잡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죄책감이 아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태준과 영희의 만남은 서울의 오래된 전통찻집인 청양에서 이루어졌다. 1950년대부터 변함없이 아르데코 장식을 유지하고 있는 이곳의 분위기는 그들 사이에 감도는 긴장감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날 영희가 말을 시작했고 그녀의 손은 찻잔을 꽉 쥐고 있었다. 서연이가 지원 씨를 찾으러 법원에 왔었어요.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건 공격적인 논쟁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정적이고 강렬해 보였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마치 각 단어의 무게를 재는 것처럼 보였다. 그 남자는 대학교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태준은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왜 이걸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나요? 그 당시에 지원 씨는 강박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용의자로 만들고 있었죠. 난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을 추가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서연이는 그 남자를 아는 것 같았어요.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한편 병원에서 지원은 젊은 검사 이수진의 방문을 받고 있었다. 대학 기록을 철저히 조사한 후 수진은 박민수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교수가 되기 전에 수진이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 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서연이가 사라진 바로 그 동네에서 운영되고 있었죠. 지원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였나요?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어요. 박 교수는 젊은이들, 특히 가족과 갈등이 있는 젊은이들이 인생 계획을 쓰도록 도와주었죠. 수지는 계속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지원 씨 기록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서연이가 이 프로젝트에 등록되어 있었어요. 이 폭로는 지원에게 번개처럼 충격을 주었다. 항상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딸이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평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이 자신의 확신 주위에 쌓아 올린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구치소에서 민수는 변호사 정태영의 방문을 받고 있었다. 모든 진실을 말해 주셔야 합니다. 태영이 주장했다. 목걸이, 판사님, 기절,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민수는 피곤한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다. 서연이를 사회 프로젝트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재능 있고 꿈으로 가득 찬 소녀였지만 숨이 막힌다고 느꼈죠.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보호 때문에요. 그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이 목걸이 그녀가 떠나기 며칠 전에 선물로 줬어요. 신뢰의 상징이라고 말했죠. 경찰서에서 태준은 오래된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대학의 오래된 정보원이었다. 강 형사님 물어보신 그 직원 말이에요, 윤미란 씨. 그녀도 박 교수와 같은 사회 프로젝트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프로젝트의 옛날 사진들을 찾았어요.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몇 분 후에 이메일로 사진들이 도착했다. 그중 하나에서 서연이 민수와 미란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고 세 사람 모두 똑같은 나비 펜던트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사진에 찍힌 날짜는 서연이 사라지기 3일 전이었다. 지원은 오후 늦게 퇴원했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옛 사회 프로젝트가 운영되던 주소로 운전해 갔다. 지금은 버려진 건물이었지만 여전히 옛 기능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바랜 포스터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희망에 찬 젊은이들의 미소를 보여주고 있었다. 먼지 쌓인 게시판에서 한 사진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서연이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사라지기 오래전부터 지원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영희는 수년간의 침묵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윤미란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교수를 그녀의 아파트에서 만났고 미란은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언젠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란이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한 멘토링이 아니었어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이었죠. 지원이 수년간 다니던 정신과 병원에서 박소영 박사는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메모를 검토하고 있었다. 모녀 간의 역학관계에서 항상 그녀를 궁금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 지원은 상담 시간에 서연을 갈등 없는 완벽한 소녀로 묘사했다. 하지만 10대들은 거의 그렇지 않다. 치료사는 서연의 실종이 모두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밤이 서울에 내리며 가벼운 우울한 비를 몰고 왔다. 아파트에서 지원은 수년간 열지 않았던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사진들과 기념품들 외에도 일기장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 서연의 것이었다. 첫 페이지들은 지원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10대를 보여주었다.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한 구절에 적혀 있었다. 때로는 엄마의 기대의 무게에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서연의 일기는 딸의 알려지지 않은 차원으로 가는 포털과 같았다. 지원은 밤새도록 그 페이지들에 빠져 있었고 매 단어가 그녀가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서연을 밝혀주고 있었다. 메모들 사이에서 그녀는 사회 프로젝트와 그녀의 관점을 바꾼 만남들에 대한 잦은 언급을 발견했다. 오늘 박 교수님이 선택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실종 3개월 전 날짜의 기록에 적혀 있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켜야 우리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윤 선생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셨어요. 꿈을 쫓기 위해 가족과 맞섰던 이야기요. 그들은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해해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법원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지원과 만났다. 그녀의 깊은 다크서클은 그녀가 잠을 자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가 말하며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쳤다. 그 사회 프로젝트는 개인 재단에서 자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 재단의 회장은 전구진이었는데 서연이가 사라진 것과 같은 시기에 그도 실종됐습니다. 지원은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전구진, 왜 그 이름이 익숙하지? 왜냐하면 태준이 망설였다. 그는 법원의 주요 기부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의 초상화가 아직도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걸려있죠. 한편 수지는 계속해서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학 기록에서 그녀는 윤미란이 서연의 실종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무급 휴가를 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미란을 대면했을 때 교수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차분함을 유지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미란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꼼꼼히 정리하며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님의 호기심을 이해해요. 때로는 우연히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죠. 영희는 자신의 비밀들의 무게를 짊어지고 구치소에 있는 민수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교수는 그녀를 피곤한 미소로 맞이했고 목에는 여전히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왜 서연이와의 관계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나요? 영희가 물었다. 어떤 진실은 적절한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민수가 대답했다. 그 사회 프로젝트는 단순한 학업 멘토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야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피난처였죠. 박소영 박사의 진료실에서 지원은 마침내 자신의 행동들을 직면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 아이를 질식시킨 거죠, 그렇죠?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내 두려움을 통제로, 내 사랑을 감옥으로 바꿔버렸어요. 치료사는 안경을 고쳤었다. 지원 씨,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행위일 수 있어요. 태주는 재단의 단서를 따라가다 전구진이 실종되기 며칠 전에 모든 재산을 매각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 거래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해변가의 집 한 채가 윤미란 이름으로 등록된 회사에 상징적인 가격으로 팔렸다. 법원에서는 민수의 사건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지만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일치점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지는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혐의가 마치 누군가가 그를 법의 주목 아래 두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원은 낮 동안 다시 버려진 사회 프로젝트 건물을 방문했다. 한때 변화의 공간이었던 자네들 사이에서 그녀는 부분적으로 보존된 사진벽을 발견했다. 그중 한 장에서 서연이 미란과 민수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지만 사진에는 네 번째 사람이 부분적으로 보였다. 전구진이었다. 법원에 있는 그녀의 책상에서 영희는 중요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전화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다. 그녀의 손은 메모를 하며 떨리고 있었고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해가 서울 위로 지고 있을 때 지원은 그녀의 집무실에 앉아 서연의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녀가 사라지기 전날 적힌 기록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제 날개로 날아야만 해요. 그날 밤 도시가 잠들 준비를 하는 동안 네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은 그녀의 집무실에서, 민수는 그의 감방에서, 미라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그리고 영희는 그녀의 집에서. 각자는 조립되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진실을 밝힐 퍼즐의 조각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관 강태준의 사무실은 영희가 오래된 폴더와 봉인된 봉투를 들고 들어왔을 때 새벽의 어스름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손은 서류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떨리고 있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시작했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본 날 저에게 맡긴 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봉투에서 시간에 의해 누렇게 변한 편지를 꺼냈다. 그녀는 특정한 일이 일어나면 이것을 전달하라고 약속하게 했어요. 목걸이가 다시 나타나면요. 태주는 마치 성스러운 유물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10대 소녀의 필체가 3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밝히고 있었다. 사랑하는 엄마,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것을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 사회 프로젝트는 단순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진정한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문이었어요. 한편 윤미란의 아파트에서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도착했다. 젊은 검사 이수진이 전구진의 재단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을 가지고 왔다. 선생님은 단순히 프로젝트에서 일하신 게 아니었어요. 수진이 추궁했다. 전구진 씨의 주요 조언자셨죠. 왜 이 모든 세월 동안 이 연결을 숨기셨나요? 미라는 대답하기 전에 두 잔의 차를 따랐다. 그녀의 거실에는 수십 개의 나비 그림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목걸이와 같은 상징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전구진 씨는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새 출발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구치소에서 민수는 그의 사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온 변호사의 방문을 받고 있었다. 사기 혐의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를 구금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 드러나고 있었다. 누군가가 당신을 여기 두고 싶어 했어요. 태영이 설명했다. 하지만 주장된 이유 때문이 아니었죠. 문제는 이겁니다. 왜 지금 12년이 지난 후에? 민수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멀리 보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기 때문이에요. 서연이는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죠. 지원은 그녀의 집무실에서 딸의 일기장 페이지들을 100번째로 읽고 있었다. 한 기록이 특히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전구진 아저씨는 때로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윤 선생님은 자유가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박 교수님은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결정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태주는 재단의 단서를 따라가며 전구진이 한국 해안선을 따라 안전가옥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은 젊은이들이 독성 있는 관계나 억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장소들이었다. 이건 실종이 아니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구출이었어. 편지를 전달한 후 영희는 도심의 한 카페를 방문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바로 그 카페였다.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일해온 노년의 여종업원이 영희가 보여준 사진을 알아보았다. 아, 네, 그녀가 말했다.
나비 목걸이를 한 소녀 말이군요. 그 아이는 늘 그 교수님과 안경 쓴 여자분과 함께 왔어요. 마지막 날에는 나이 든 남자분도 합류했죠. 뭔가를 축하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정신과 병원에서 박소영 박사는 그녀의 메모를 검토하다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수년 전 지원은 서연이 미래에 대한 논의 후 항상 심각한 불안 발작을 겪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 아이는 판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소영이 메모에 적었다. 기대의 무게가 그 아이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었어. 밤이 서울에 내리고 있을 때 지원은 태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가 말했다. 서연이가 사라진 지 3개월 후에 전구진의 해변 별장 중 한 곳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이걸 보셔야 해요. 사진에는 해변가 발코니에 있는 젊은이들의 그룹이 찍혀 있었다. 그들 중에 부분적으로 보이는 한 소녀가 나비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빛나고 자유로웠다. 지원이 오랫동안 딸의 얼굴에서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퍼즐은 명확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지막 조각이 빠져 있었다. 박민수가 목에 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조각. 그는 그것을 밝힐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원도 양양의 해변가 집은 태준이 발견한 사진들 속 모습 그대로였다. 지원은 태준과 영희와 함께 현관 계단을 오르기 전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파도 소리가 12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여기였어요. 태준이 말했다. 전구진 씨가 진정한 유산을 만든 곳이죠. 단순한 별장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집 안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가구들이 시간의 무게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벽에는 여전히 액자에 담긴 수십 장의 사진들을 통해 생명력이 느껴졌다. 각 사진 속 웃는 젊은이들은 나비 펜던트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암호명이 있었어요. 영희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크리살리스. 나비가 변태하기 전의 모습처럼요. 지원은 방들을 둘러보며 먼지 쌓인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그녀는 딸이 선택한 삶, 그녀의 억압적인 기대로부터 벗어난 삶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한방에서 그녀는 집에 있던 것과는 다른 일기장을 발견했다. 이것은 나비 그림들과 자유에 대한 성찰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법원에서 수지는 판사회의와 특별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가 수집한 증거들은 민수의 무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큰 시스템을 드러내고 있었다. 전구진 씨와 그의 팀이 만든 것은 그녀가 설명했다. 실종 네트워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회의에 참석한 윤미라는 마침내 그녀의 역할을 털어놓았다. 우리에게 온 각 젊은이는 자신만의 기대, 두려움, 압박의 번데기에 갇혀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학대하는 가정에서 왔고 다른 이들은 사랑이 넘치지만 숨 막히는 가정에서 왔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방금 들어온 지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후제 속했어요. 이제 임시 석방된 민수도 회의에 합류했다.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법원의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다. 각 목걸이는 약속이었어요. 그가 설명했다. 변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이들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죠. 지원은 조용히 앉아 모든 말을 흡수하고 있었다. 10대였던 딸의 기억들이 새로운 발견들과 섞이면서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진실의 모자이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연이는 당신의 사랑에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민수가 계속했다. 그 아이는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되어가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도망쳤어요. 매번의 불안 발작은 자유를 향한 조용한 외침이었죠. 그때 영희가 그 모든 세월 동안 간직해온 편지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서연은 크리살리스 프로젝트가 어머니가 그려놓은 길 외에도 다른 길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설명했다. 전구진, 미란, 민수가 어떻게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그녀의 안내자가 되었는지도 적혀 있었다. 목걸이는 미란이 설명했다. 단순한 상징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신뢰의 서약이었죠. 프로그램을 거친 각 젊은이는 하나씩 받았고 일부는 그들의 변화를 도운 이들에게 선물하기로 선택했어요. 민수 씨는 서연이에게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허용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로요. 그날 오후 늦게 지원은 해변가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서 그녀는 딸의 밝게 웃는 사진이 찍혔던 발코니에 앉았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서연이 항상 좋아했던 주황색과 분홍색 톤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정원에서의 움직임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목걸이의 보석과 같은 색의 푸른 나비 한 마리가 그녀 옆 난간에 부드럽게 앉았다. 그때 지원은 이해했다. 그녀의 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것이었다. 그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와 함께 진동했다. 당신의 딸이 선택한 사람이 된 모습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강원도 양양의 작은 해변 마을에 있는 나비정원 카페는 지원이 12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이 장소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벽에는 나비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실내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살아있는 나비들이 꽃들 사이에서 춤추고 있었다. 지원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고 친구로서 함께 있기를 고집한 태준이 그녀와 동행했다. 그녀의 손은 카모마일차 잔을 잡고 떨리고 있었고 카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준비되셨나요? 태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12년이 지난 후에는 준비가 되었다는 게 무엇인지 더 이상 모르겠어요. 지원이 기대감의 무게를 담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란과 민수가 함께 도착했고 뒤이어 영희가 왔다. 각자는 나비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12년 동안 서연의 비밀을 지켜온 즉흥적인 가족이었다. 지원이 포르투갈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전구진은 화상통화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정확히 오후 3시 카페 문이 종소리가 울렸다. 28세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지원이 기억하는 것보다 짧았지만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같은 녹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민수의 것과 똑같은 나비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서연, 이제는 이수진으로 알려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지원은 다리가 후들거리며 일어섰고 그녀의 딸, 이제는 성인이 된 여성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12년간의 부재, 하지 못한 말들, 나누지 못한 포옹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엄마, 서연 수진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두름도 영화 같은 포옹도 없었다. 단지 두 여성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고 사랑과 고통, 그리고 변화의 복잡한 이야기를 짊어지고 있었다. 넌 검사가 되었구나. 지원이 떨리는 미소로 확인했다. 그녀는 민수의 사건에 참여했던 젊은 검사를 기억하고 있었다. 법의 길을 따랐지만 내 방식대로. 저는 정의의 양면을 이해해야 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해방시키기도 하는지 말이에요. 전구진이 미란이 테이블에 놓은 노트북 화면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지원이 법원 사진에서 기억하는 것과 같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크리살리스 프로젝트는 그가 설명했다. 제 오은 경험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유연하지 못한 기대 때문에 그녀의 것이 아닌 꿈들 때문에 제 딸을 잃었죠. 저는 다른 젊은이들이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맹세했어요. 서연은 어머니 옆에 앉았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판사 길을 따르라는 압박이 어떻게 그녀를 숨 막히게 했는지, 어떻게 사회 프로젝트에서 질문하고 다르게 꿈꿀 수 있는 공간을 찾았는지, 정구진과 미란, 민수가 어떻게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그녀의 멘토가 되었는지 말이다. 우리에게 온갖 젊은이는 미란이 설명했다. 단순히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기회를 받았어요. 서연이는 항상 그녀에게 자유를 상징했던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 수진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죠. 침묵을 지키고 있던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이가 제게 준 목걸이는 약속이었어요. 언젠가 그녀가 준비되었을 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약속. 부당하게 감옥에 가는 것까지도 그 길의 일부였죠. 저는 엄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서연이 지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저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했어요. 엄마의 기대에서 벗어나 제가 누구인지 발견해야 했죠. 지원은 그녀의 딸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두려워하며 떠난 10대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과 정체성을 만들어낸 강한 여성이었다. 법을 제한하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검사였다. 오후의 햇살이 카페 창문으로 들어와 정원의 나비들이 테이블 위로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어머니와 딸은 이제 판사와 도망자가 아닌 새로운 기반 위의 관계를 재건하려는 두 여성으로서 그들의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겐 회복할 시간이 많이 있어. 지원이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에겐 세상의 모든 시간이 있어요. 서연이 자신의 눈물을 통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함께, 하지만 자유롭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거예요. 나비정원 카페에서의 재회 이후 몇 달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깊은 변화의 시간이었다. 지원은 이제 딸의 진정한 여정을 알게 되었고, 서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머니이자 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지원은 양양 해변을 따라 서연과 함께 걸었다. 수많은 이야기의 조용한 목격자인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잔잔해 보였다. 알아요. 서연이 촉촉한 모래에 맨발로 자국을 남기며 시작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이 순간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딸이 아닌 제가 선택한 여성으로서 엄마와 함께 걷는 것 말이에요. 지원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멜랑콜리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딸아,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본능이 날개를 접고 싶어 할 때조차 상대방이 날아오르도록 허용하는 것임을 배웠단다. 지난주 지원은 법원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판사직에서 은퇴하고 시간과 경험을 크리살리스 프로젝트에 헌신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정서적 취약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공식 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박민수의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고 모든 혐의가 취하되었다. 그는 대학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단순한 교수가 아니라 크리살리스 프로젝트의 원칙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확장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되었다. 윤미라는 프로젝트의 역사를 담은 책을 출판했다. 실제 이름은 조심스럽게 생략되었지만 수년간 배운 교훈들을 공유했다. 이 책은 빠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 청소년의 자율성과 정체성 형성에 있어 가족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영희는 수년간 비밀의 무게를 짊어진 후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비슷한 상황을 겪는 가족들을 위한 소중한 상담자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이해의 다리를 놓는 데 사용했다. 여전히 포르투갈에서 살고 있는 전구진은 원거리에서 계속 일했고 이제는 프로젝트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 그의 정기적인 화상회의는 크리살리스의 미래를 위한 성찰과 계획의 순간이 되었다. 그날 오후 해변에서 서연은 지원에게 그녀의 미래 계획을 공유했다. 공직에 출마할 생각이에요. 그녀가 밝혔다. 제 경험을 이용해 내부에서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만들고 싶어요. 지원은 거의 그녀를 쓰러뜨릴 만큼 강렬한 자부심의 물결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유산이었지만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넌 놀라울 거야. 그녀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기 위해서. 멀리서 그들은 민수와 미란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혈연이 아닌 공유된 변화의 여정으로 이 새로운 가족의 불가분한 일부가 되었다. 저기 봐. 민수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푸른 나비 한 마리가 그들 위로 날아다니고 있었고 그 날개는 지는 태양에 반짝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변화의 힘을 상기시키러 온 것 같아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본능적으로 목의 목걸이를 만졌다.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변태를 겪었어요. 그녀가 성찰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번데기에서 나오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 톤으로 물들이는 동안 그룹은 함께 해변을 걸었다. 각각의 발걸음은 그들의 여정의 증거였다. 어려운 선택들, 성장의 고통, 그리고 변화의 아름다움의 증거였다. 지원은 그녀의 딸을, 가족이 된 친구들을, 그리고 앞에 펼쳐진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이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운 비행임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게 느꼈다. 크리살리스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있지 않고 햇빛 아래에서 다른 젊은이들에게
자신만의 날개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 서연, 민수, 미란, 영희, 정구진 각자 나비 목걸이를 한 채 이 자유와 자아 발견의 약속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해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마지막 햇살이 잔잔한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것은 모든 끝이 단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반짝이는 상기였다. 변태는 완료되었지만 이야기는 계속 써 내려갈 것이다. 한 번에 한 페이지씩 용기의 잉크와 이해의 붓으로